이번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문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사우디아라비아가 14개 나라를 모아가지고 홍해를 지키는 해상 방위연합을 만들겠다 공식 발표했는데요. 나라 14곳이 군사협력체를 꾸린다. 누가 들어도 전쟁 쪽에 가까운 소식이죠. 그 발표가 나온 날 국제 기름값은 올랐을까요, 내렸을까요? 이 정답은 내렸습니다. 오늘은 이 예상 밖의 움직임이 하나가 왜 코인 시장, 그중에서도 XRP를 들고 계신 분들이 챙겨보셔야 되는 소식인지 이 3주 전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7월 20일로 돌려볼게요. 이날 예멘의 후티 반군이 사우디를 향해서 선언을 하나 합니다. 자기들이 장악한 예멘 수도 사나의 공항을 폭격한 배후로서 사우디를 지목을 하면서 4년 동안 이어져온 휴전을 끝내겠다. 그리고 사우디에 대한 해상 봉쇄에 들어가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해상 봉쇄가 말이 어렵지만 그 뜻은 간단합니다. 특정 나라의 배가 이 바다를 지나가지 못하게 막겠다는 선언인데요. 그 무대는 홍해 남쪽 끝 인도양 쪽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지나야 되는 좁은 바닷길인데 이 정식적인 이름은 바브엘 만데브 해협입니다. 이름이 다소 어려우니까 오늘은 그냥 홍해 남쪽 출입구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선언 다음 날부터 실제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부근을 지나던 배들의 무전기에 여기는 예멘 해군 이렇게 경고방송이 잡히기 시작을 했고 홍해를 다니던 9척이 항로를 바꿨다가 일부만 되돌아왔습니다. 말로만 하는 위협이 아니라는 게 곧 드러나게 된 거죠. 그리고 7월 23일 후티 측에서는 자기들이 선언한 봉쇄를 어겼다 이런 이유로서 사우디의 유조선 2척을 드론과 미사일로 공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해상안전기관은 사우디 해안에서 약 130km 떨어진 바다에서 유조선이 공격받았다 이런 신고를 접수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날 국제 기름값의 기준으로 쓰이는 브렌트유가 하루에 7% 넘게 뛰면서 배럴당 $100, 우리 돈으로 약 14만 5천 원 선을 2달 만에 다시 돌파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을까요? 여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쟁 중이라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막혀있죠. 사우디 측에서는 그 뒤로 상당량의 원유를 홍해 쪽으로 돌려서 내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티의 봉쇄 선언 자체가 사우디한테 그나마 남아있던 수출길마저도 노렸다라는 거고,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점은요, 이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두 바닷길을 지나는 원유가 전 세계 공급량의 4분의 1쯤 된다라고 추산을 하고,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남쪽 출입구에 차질이 이어질 경우에 4분기의 기름값이 배럴당 $120, 약 17만 원을 돌파할 거다라는 보고서까지도 냈습니다. 근데 이 기름값이 코인이랑 무슨 상관이냐? 여기가 오늘의 첫 번째 연결 지점인데요. 그리고 그 경로는 이렇습니다. 기름값이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죠. 물가가 올라가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지고요. 오히려 금리를 올리자는 말이 나옵니다. 금리가 높아질 걱정이 커지면 이자를 주지 않는 코인 같은 자산이 시장에서 가장 먼저 눌립니다. 최근 코인 시장이 무거웠던 배경에서도 이 기름값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홍해에서 유조선이 불타는 장면은 돌고 돌아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 계좌에 XRP까지도 닿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일 때 사우디의 다음 순서는 뻔해 보이죠. 보복 공습의 확대라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갔습니다. 7월 24일 사우디는 후티가 점령한 예멘의 호데이다 항구를 공습했고요. 7월 25일에는 사우디 주도 연합군이 후티 군사시설을 추가로 타격했습니다. 후티 측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사우디 유전지대의 정유시설 쪽으로 미사일을 쐈고, 사우디의 방공망이 이를 요격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후티가 또 이러면 그 배후인 이란에 책임을 묻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후티는 지잔과 얌부에 있는 아람코 관련 시설들을 겨냥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었는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전면전 일보 직전입니다. 근데 7월 30일 사우디 측에서 내놓은 다음 대응은 폭격 목록이 아니라 나라 이름 명단이었습니다. 바로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해상방위연합인데요. 그 내용을 뜯어드려보자면은 사우디가 주도하고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같은 걸프 이웃 나라들의 파키스탄, 튀르키예, 이집트, 요르단까지 모두 14개국이 참여합니다. 그 목표는 항행의 자유 보장과 국제 무역로, 에너지 공급망 보호인데요. 사우디 국방부 측에서는 이 연합이 순수하게 방어를 위한 것이다라고 강조를 남겼고, 그리고 여기에 따른 상대편인 후티 쪽에서도 수위를 조절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후티 대변인이 직접적으로 해협 전체를 막는 게 아니라 사우디에만 적용되는 제한된 봉쇄다라고 밝힌 겁니다. 심지어 후티 측에서는 이 출입구를 지나는 배들에게 통행료를 받는 방안들을 찾고 있다라고 보도도 했었는데요. 지금 시장은 이 조합을 이렇게 읽습니다. 확전 선언이 아니라 백기를 지키는 체계가 만들어지고 있고, 막겠다는 쪽도 전면 차단까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그럼 기름값에 미리 붙어있던 웃돈데, 그러니까 혹시 모를 사고 걱정만큼 이 값에 얹혀있던 위험 프리미엄을 조금은 돌려줘도 되겠다. 그 결과가 발표 당일 브렌트유 1.4%대 하락, 배럴당 $86대, 우리 돈 12만 5천 원이었습니다. 이 $100를 넘보던 기름값이 지금 12만 원대 중반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이 명단에는 이 보도 몇 줄 사이에 숨어있는 이상한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단의 빈자리예요. 걸프 협력기구 소속인데도 오만과 아랍에미리트, 이 두 나라는 연합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 빠졌는지 공식적인 설명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고, 다만 별도의 보도들을 보면은 오만 측에선 이번 전쟁에서 미국과 이란 사이 대화를 이어주는 역할을 해온 나라입니다. 여기서부터 반걸음은 제 생각인데요. 걸프 나라들이 한쪽 손으로는 바다를 지키는 조직을 만들고 또 다른 쪽 손으로는 협상 창구를 비워둔 배치로 보입니다. 싸움을 키우려는 명단이 아니라 이 판을 시키면서 보험을 드는 명단에 가깝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상한 점은 어젯밤 미국발 보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개인적으로 가장 소름 돋았던 대목인데요. 미국의 CBS랑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번 주말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역대 최대 규모의 공습을 계획 중이다라고 보도했고, 이 두 매체의 내용이 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CBS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최종 승인을 안 했다고 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미 지시가 내려졌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란은 공격이 현실화되면은 이 지역의 미국 에너지 시설을 포함해가지고 광범위하게 보복하겠다라고 맞받아쳤고, 근데 CBS 보도 안에 이런 문장이 있죠. 이번 작전은 미국 경제랑 전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 때문에 이 3일 월요일 금융시장이 열리기 전에 끝내는 방안들이 논의됐다라는 겁니다. 언제 끝낼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전쟁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폭격 시간표를 짜면서 월요일 시장이 열리는 시각까지 계산에 넣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 총과 돈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장을 곁눈질하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리플 홀더분들께서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이야기를 하나 더 이어붙여 드려보자면요. 이런 전쟁 구도에서 기름값이 높게 유지되는 동안 돈이 가장 크게 쌓인 곳은 어디일까요? 사우디 정부가 가진 세계 최대 석유회사 아람코입니다. 근데 재작년 12월 이 아람코가 일본의 대형 금융그룹 SBI랑 양해각서를 맺었었죠. 양해각서는 정식적인 계약 전에 이런 협력을 해보자 이렇게 서로 서명해두는 약속 문서인데 법적인 강제력은 없습니다. 근데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협력하고 양쪽이 가진 디지털 자산 포트폴리오를 활용해서 공동 투자를 하면서 사우디로 진출하려는 일본 디지털 자산 스타트업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SBI는 이와 함께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중동법인을 세우겠다는 계획도 밝혔는데요. 그럼 SBI가 어떤 회사냐? 2016년 리플과 함께 SBI 리플 아시아라는 합작사를 만든 리플과 가장 가까운 일본 회사입니다. 리플의 외부 주주 가운데서도 가장 큰 지분을 가진 회사고 여러 차례 소개가 되어 왔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이 전쟁이 밀어올린 기름값으로 사우디에 쌓아두는 돈의 일부가 언젠가 디지털 자산 쪽으로 건너오게 된다면 그 돈이 지나갈 자리가 전쟁이 나기 전에 이미 서류로 마련돼 있었다는 거. 이게 오늘 이슈를 XRP의 눈으로 봤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장 덜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제가 가장 가능성 높게 보는 흐름은 하나입니다. 이번 주말 공습이 보도대로 짧게 끝나거나 외교 쪽으로 보류된다면 연합 발표로 꺾인 기름값이 배럴당 12만원대, 80달러대의 자리를 잡고 또 코인 시장을 누르던 힘 하나가 빠진 상태가 당분간 이어진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그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연합 발표 당일 기름값이 실제로 하락 반전했죠. 짐작이 아니라 시장이 이미 보여준 반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후티 스스로 전면 폐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 통행료 이야기까지도 나왔습니다. 다 부수겠다는 쪽보다는 협상 재료를 줄여는 쪽에 가까운 행동이겠죠. 세 번째로 공습을 계획하는 쪽조차도 시장 개장 전에 끝내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경제 충격을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계획 단계부터 들어가 있다는 뜻이겠죠. 결국에 후티의 사우디 봉쇄로 인해서 기름값이 100달러를 넘었지만요. 사우디의 대응이 확전이 아니라 14개국 해상 방위 연합으로서 나오면서 기름값은 오히려 내려갔고, 이 기름값은 물가랑 금리를 거쳐가지고 코인을 누르던 변수였었기 때문에 이런 반락 자체가 XRP 입장에서 봤을 때 부담 하나가 느슨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서는 전쟁의 최대 수혜기업 아람코, 그리고 리플의 최대 우군 SBI가 미리 맺어둔 디지털 자산 협력 약속이 놓여 있습니다. 리플의 XRP를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반등 중에 있는데요. 이 방금 전 속보로서 전달된 내용 빠르게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방금 전에 이번 주말로 예고가 됐었던 미국의 이란 대공습이 전격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이 취소를 이렇게 읽어봅니다. 이 결정을 움직인 진짜 힘은요. 지금 중동전선이 아니라 미국의 11월달 중간선거 일정이고, 이 발표에 대한 전 세계 시장의 첫 번째 반응은 월요일날 열리는 주식시장이 아니라요. 바로 지금 이 시간 유일하게 문을 열고 있는 코인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보고 있는지 지금부터 거꾸로 하나씩 풀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살펴볼게요. 이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본인 SNS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서 이번 주말로 예상이 됐었던 대규모 이란 공격에 대해서 취소한다라고 밝혔고, 그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란과 다른 중동 국가들로부터 합의의 틀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졌으니까 공격을 보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라고요. 그리고 그 합의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이고 완전함에서 전면적인 개방이고, 그리고 이란의 핵 위협 종식이 포함된다. 그래서 신속하게 합의를 이룰 수 있다. 관련 조건 아래 공격을 취소하기로 했고요.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약속에 함께한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발표의 핵심인데요. 근데 같은 글에 이런 문장도 있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본 적 없는 수준의 군사적인 위력, 그리고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고 이란을 겨냥해가지고 장전을 완료하고 출격 준비를 마친 상태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건 무기를 치운 발표가 아니라 이 준비는 그대로 둔 채로 공격만 멈춘 발표입니다. 그리고 이 발표가 나오기 전날까지 분위기는 정반대였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미국 언론 측에서는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상대로 가장 강도 높은 폭격을 이번 주말 내내 이어갈 수 있다고 보도했고 이란 측에선 침략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경고를 하면서도 그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발표 며칠 전에 워싱턴의 움직임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은 이스라엘 군사정보 수장이 백악관 관계자들을 만났고요. 사우디 국방장관도 워싱턴을 방문해서 미국 고위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이 공격 이야기랑 협상 이야기가 같은 도시에서 동시에 오고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뉴스를 보시면서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이 장면 어디서 봤는데? 맞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란 공격을 예고했다가 멈추거나 취소한 발표, 확인되는 것만 올해 5번째입니다. 지난 4월 7일 2주간 공격을 보류한다고 발표했었고 5월 달에는 사우디랑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정상들의 요청이라면서 공격을 중단했고 6월 달에도 협상에 이란 최고 지도부의 승인을 받았다면서 예정된 공습을 취소했고요. 지난달 7월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란과 물밑 대화를 이유로 공습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8월 달, 오늘까지 5번째인데요. 여기서 저는 질문을 바꿔보고 싶어요. 이번이 진짜냐 가짜냐를 맞히려고 하시기보다는 앞선 4번의 취소 발표가 나온 바로 그날 시장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기록부터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기록은 또렷합니다. 4월 7일 보류 발표 직후에 XRP는 1시간 만에 2% 올랐고요. 그 당시 가격은 1.36달러, 우리 돈으로 1,900원대 중반이었습니다. 비트코인도 같은 시간 2%대로 뛰었고요. 6월달 취소 발표 때는 더 컸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3% 뛰었고 다우지수는 900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반대로 국제 기름값은 3% 내렸어요. 위험한 자산은 올라가고 전쟁 걱정으로 올라있던 기름값은 내려가는 아주 선명한 한 가지 방향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가 압권인데요. 일요일 밤 합의틀이 완성됐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코인 시장에서 하락에 이르렀던 포지션들 하룻밤 사이에 2억 3,900만 달러치, 우리 돈으로 3,400억 규모가 강제로 청산 정리됐고 그러니까 올해 시장은요. 취소 발표라는 뉴스에 4번 다 거의 같은 방식으로서 반응을 해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그 4번 다 전부 뒤가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6월 달에 완성됐다던 잠정 휴전, 양해각서, 지난달에 종료가 선언됐죠. 미국은 이란에 대한 3번째 공습에 나섰고 그리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추후 통보시까지 닫는다라고 다시 선언했습니다. 취소의 달에 올랐었던 값은 합의가 깨지는 날 도로 내려갔다라는 거고 올해 코인 시장이 오르다 말다를 반복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정확히 이 반복이었었죠. 그래서 5번째인 오늘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번에는 앞선 4번과 무엇이 다르냐는 거예요. 이 첫 번째로 조건이 문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 취소들 같은 경우는 대화가 진전됐다, 요청을 받았다 이 정도 표현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호르무즈에 즉각적이고 완전하면서 전면적인 개방, 핵 위협 종식이라는 구체적인 조건이 대통령 명의의 공개 성명에 올라갔고 이스라엘까지도 그 약속에 공개적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에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핵과 관련된 약속은 지켜지는지 밖에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해협 개방은 다릅니다. 이 배가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는 누구나 선박 위치 정보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지난달에도 외신이 선박 추적 데이터를 통해서 해협 통행량이 평소 수준을 훨씬 더 밑돈다. 관련 사실들을 확인해서 보도했고 즉 이번 합의의 첫 번째 조건은 지켜지면 지켜지는 대로 깨지면 깨지는 대로 며칠 안에 데이터로서 드러나는 조건입니다. 말로 얼버무릴 수 있는 종류의 약속이 아니란 얘기인 거죠. 두 번째로 시간이 없습니다. 이 정작 미국 쪽에서 다급합니다. 중간선거가 올해 11월 달, 이제 3달 남짓 남았죠. 근데 여론조사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앞선 임기 중에 최저 수준이 34%까지 내려갔다가요. 이 최근 조사에서 37%까지 소폭 회복한 수준이고 전쟁이 반년째로 접어든 지금 이 미국인 3명 중에 1명만 전쟁을 지지합니다. 더 아픈 숫자도 있는데요. 지난 봄 뉴욕타임스랑 시에나대 조사에서는 이란 전쟁이 잘못된 결정이었던 응답이 무려 64%에 달했고요. 물가 대응에 대한 지지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결국에 지금 미국 이란 전쟁은 인기가 없고요. 물가 불만은 쌓여 있고요. 선거는 코앞입니다. 그리고 전쟁과 물가는 남이 아닙니다. 올해 내내 중동에서 총성이 커질 때마다 기름값이 뛰었고요. 그리고 기름값은 곧 물가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백악관에게 전쟁을 끝내는 일은 외교 업적이기 이전에 물가를 잡는 가장 빠른 길이고 선거 전에 반드시 보여줘야 되는 결과물입니다. 이게 제가 이번 취소를 움직인 힘이 중동이 아니라 11월 달이라고 보는 이유인데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발표가 나온 시간을 한번 보세요. 미국 시간 기준으로는 토요일 한밤중입니다. 주식도 채권도 원유 시장도 전부 닫혀있는 시간.
이 시간에 문을 열고 있는 큰 시장은 전 세계에 딱 한 가지밖에 없죠. 24시간 돌아가는 암호화폐 코인 시장뿐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외신도 이 점을 짚었어요. 석유랑 주식, 채권, 이 시장이 주말 동안 쉬기 때문에 주말에 전쟁 뉴스를 실시간으로 값에 반영할 수 있는 큰 시장은 비트코인이 유일하고 다른 자산들의 반응은 월요일에서야 나타난다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이 취소 발표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평가하고 있는 곳이 바로 코인 시장입니다. 코인이 먼저 답을 내놓고 내일 원유랑 주식이 문을 열면서 그 답을 확인해주는 순서죠. 올해 내내 전쟁이 코인을 눌러왔었는데 이 전쟁이 멈추는 순간의 첫 번째 평가까지도 결국 코인 몫으로 돌아오는 구조라는 거. 저는 이 지점에서 묘하게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를 어떻게 보느냐, 가장 가능성 높은 흐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협상 국면이 최소 몇 주라도 유지되는 흐름들입니다. 그리고 그 몇 주 동안 공습이 멈춰있고 해협 이야기가 진전되는 것만으로도 기름값을 밀어올리던 걱정이 줄어들고요. 물가 부담이 덜어지고요. 올해 내내 코인 시장 위에 얹혀있던 부담 가운데 하나가 줄어든 상태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올해 4번의 취소 이래 시장이 보여준 반응이 전부 다 같은 방향성이었는데요. 두 번째로 이번에는 조건이 검증 가능한 형태로 공개가 되면서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가 이전보다 빨리 데이터로 드러납니다. 세 번째로 3달 앞으로 온 선거가 확전이 아니라 종전 쪽으로 정치적 이득을 정렬시키고 있다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이란 공격을 전격 취소했고 호르무즈 전면 개방과 핵 위협 종식이라는 검증 가능한 조건이 처음으로 성명에 명시됐습니다. 올해 4번의 취소일마다 XRP를 포함한 위험자산들은 같은 방향성으로 움직였지만요. 4번 모두 합의가 깨지면서 상승분을 되돌린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인 지점은 발표 그 자체가 아니라 이란의 공식적인 확인, 그리고 해협 통행 데이터라는 두 가지 검증이겠죠.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번 5번째 취소, 앞선 4번의 반복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처음으로 결말이 달라지는 순간이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 가지 생각들 남겨주시고 저는 이란 정부의 공식적인 반응이 나오는 순간 다시 한번 그 문장 그대로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이르면은 2028년 첫 번째 비트코인 ETF가 나온다. 최대 27조 원이 몰릴 수 있다. 심상치가 않은 상황인데요. 근데 오늘 저는 이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보려고 해요. 만약에 그 27조 원이라는 커다란 숫자가 사실은 누군가 일부러 가장 작게 잡아놓은 숫자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 뉴스에서 진짜 중요한 건 제목에 큼지막하게 박힌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 제목에 한 글자도 안 나오는 다른 데 있다면요.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의 답을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은 왜 이게 비트코인만의 이야기가 아닌지, 그리고 리플 XRP한테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보이기 시작을 하실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27조 원이 왜 작은 숫자냐? 이거부터 가겠습니다. 보통 27조 원이 몰린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처럼 들리죠. 근데 이 숫자를 계산해서 내놓은 것이 대체 어떻게 잡았는지를 보시면은 그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실 겁니다. 이 전망을 내놓은 건 디지털 자산을 굴리는 한 운용사인데요. 이 회사가 깔아둔 가정이 이렇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은행이랑 증권계좌에 넣어둔 돈 전체 중에서 겨우 0.13%만 이 비트코인 ETF로 옮겨온다고 봤어요. 0.13%가 감이 잘 안 오시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1,000원 중에 1원 남짓입니다. 이 1,000원 가진 사람이 딱 1원 정도만 옮긴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일본 주식형 펀드에 들어가 있는 돈에 대보더라도 100원 중에 1원 정도만 코인 쪽으로 넘어온다라고 봤었고요. 그러니까 27조 원이라는 거는 일본 사람들이 아주 조금만, 정말 살짝만 움직였을 때 나오는 숫자입니다. 최대치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바닥에 가까운 숫자인데요. 그래서 이 회사도 이 27조 원은 2028년보다 더 일찍 채워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드시죠? 숫자를 이렇게 얌전하게 깔아놨다면 실제로 돈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들어오느냐는 대체 무엇이 결정을 하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두 번째 질문, 그러니까 제목에 안 나온 진짜 중요한 것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핵심인데 비트코인 ETF가 나온다는 거는 사실 법 하나 바꾼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순서를 나눠가지고 보자면요. 지난 4월달 일본은 코인을 정식적인 금융상품으로 인정하는 쪽으로 법을 새로 확정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작업이었고, 근데 법에서 코인은 정식적인 금융상품이다라고 정했다라고 해서 그날부터 바로 ETF가 나오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ETF라는 상품을 만들려면은 그 상품의 바탕이 되는 펀드가 코인을 직접 들고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일본의 펀드 규정에서는 펀드가 코인을 직접 담는 것들을 허용하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새로 고쳤어야 돼요. 펀드가 어떤 자산을 담을 수 있는지 정해놓은 그 규칙들, 코인도 담을 수 있게 바꾸는 작업이죠. 바로 이 두 번째 작업을 일본 금융당국이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게 이번 뉴스의 진짜 알맹이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 제목에 나온 비트코인이나 2028년은 결과일 뿐이고
그 결과를 실제로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 규정을 고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규칙이 전부 다 고쳐지고 또 당국이 첫 번째 신청서를 받아주는 순간이 진짜 출발점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 뉴스를 따라가실 때 보셔야 될 거는 비트코인 값이 오르네 마네가 아니라요, 이 규정이 언제 어떻게 바뀌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돈이 들어오는 속도를 결정하는 것도 사실 단순해요. 가장 큰 건 일본 증권사들이 사람들이 원래 쓰던 투자 어플에 코인을 얼마나 빨리 넣어주냐인데요. 이미 주식을 사고 팔던 그 어플에서 코인 ETF까지도 바로 살 수 있게 된다면 시장에 돈들이 훨씬 더 빠르게 들어오겠죠. 여기에 일본이 준비 중인 세금 규칙 변화까지도 실제로 시행되면은 아까 그 얌전하게 잡힌 27조 원은 얼마든지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XRP 이야기이기도 할까요? 여기가 오늘 가장 중요한 한 줄인데, 방금 말씀드린 그 규정 개정은 비트코인만 콕 집어가지고 허용해주는 게 아닙니다. 펀드가 담을 수 있는 이 자산의 조건들을 새로 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조건을 갖춘 코인은 다 똑같이 ETF로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데요. 그리고 XRP도 일본에서 정식적인 금융상품으로 인정받은 코인이기 때문에 그 조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에 바뀌는 규정은 비트코인 전용이 아니라 자격을 갖춘 코인이면 전부 다 해당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ETF 뉴스가 사실은 비트코인만이 아니라 자격을 갖춘 코인 전체한테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했다, 이런 신호라는 건데요.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일본 당국이 이 펀드 규정을 순서대로 고쳐 쓰고 첫 번째 신청서를 받아주면서 뉴스대로 2028년 무렵에 비트코인 ETF가 실제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잡혔던 숫자가 워낙에 낮게 깔려있기 때문에 여기서 실제 들어오는 돈들은 그 27조 원과 비슷한다거나 오히려 더 많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사들이 코인을 기존 어플에서 빠르게 붙이면요, 이렇게 보는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그 27조 원이 애초에 가장 낮게 잡은 숫자예요. 1,000원에 1원 남짓만 움직인다는 가정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움직여도 숫자는 위로 커질 겁니다. 두 번째로 지금 막혀있는 거는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느냐가 아니라 규정하고 어플 연결 같은 절차 문제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계좌에 넣어둔 돈들은 원래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그 돈이 들어올 방법만 생기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거는 이미 진행 중인 일인데요. 법을 바꾸는 첫 번째 작업은 끝났고 규정을 고치는 두 번째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실 것도 딱 세 가지로 좁혀보겠습니다. 먼저 일본 금융당국이 이 펀드 규정을 언제 다 고치고 첫 번째 신청서를 언제 받아주는지, 그리고 일본 증권사들이 기존 투자 어플에 코인을 실제로 붙이기 시작을 하는지, 현재 준비 중인 세금 규칙 변화가 예정대로 시행되는지를 지켜보시면 되겠죠. 이번 일본 뉴스의 진짜 알맹이는 비트코인이나 2028년이 아니라요, 펀드가 코인을 담을 수 있게 고쳐 쓰는 규정이라는 거고, 이 규정은 자격을 갖춘 코인이면 전부 다 해당되기 때문에 리플 XRP도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뉴스에 나온 27조 원은 일부러 가장 낮게 잡은 숫자라서 앞으로 보셔야 될 거는 그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이 규정이 언제 바뀌는지 여부겠죠. 규정이 바뀌는 속도랑 증권사가 코인을 어플에 얼마나 빨리 붙이느냐, 이게 실제 자금 속도를 결정하게 될 거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일본의 이 코인 ETF 규정이 처음부터 XRP까지 함께 적용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비트코인부터 먼저 하고 XRP는 그 뒤로 밀릴 거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은 일본 당국이 그 펀드 규정을 실제로 고쳐서 첫 번째 신청을 받는 날 그 목록에 어떤 코인들이 들어있는지 들고 나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은 지금까지 크게 상승할 때마다 거의 예외가 없이 폭락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큰 상승 뒤에는 큰 하락. 이건 리플을 오랜 시간 지켜본 분들 사이에서는 거의 상식처럼 굳어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 하락책을 보시면서도 많은 분들께서 똑같은 생각하십니다. 이제 볼 것도 없다. 이번에도 결국에 무너질 거다. 리또 속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번 하락을 겉이 아니라 속, 그러니까 실제 거래 기록을 열어가지고 확인해 보시면요, 지난 폭락들과는 전혀 다른 장면이 잡히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상식은 분명히 이번에도 폭락을 가리키고 있는데 정작 지금 데이터 숫자들은 정반대를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상식과 숫자가 갈리는 바로 그 지점들 하나하나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서운 이야기부터 솔직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리플 XRP가 큰 상승 뒤에 무너진 거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죠. 지난 2018년 리플은 고점 대비 90% 넘게 빠졌습니다. 10배 넘게 붙었던 값이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났다는 건데, 그 다음 사이클도 마찬가지였어요. 2021년 고점에서 다시 80% 넘게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번도 역시 마찬가지죠. 작년 여름 리플은 사상 최고가를 찍었고 우리 돈으로 5,000원대까지 갔습니다. 게다가 리플은 한동안 7달을 내리떨어졌습니다. 2014년 이후에 가장 긴 연속 하락이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90% 가는 거 아니냐, 1,000원도 깨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은 그냥 겁먹은 소리가 아니라 역사에 근거가 있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시면 정답은 정해진 것 같죠.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과거의 폭락과 이번 하락은 겉으로 봤을 때 똑같이 많이 빠졌답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시면요. 세 가지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 세 가지를 알고 나시면 왜 이번에 다르게 보셔야 되는지 그 감이 잡히기 시작을 하실 겁니다. 한번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는 깊이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과거 폭락은 80%, 90%대였습니다. 근데 이번 하락은 70% 선입니다. 얼핏 비슷해 보여도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 90%가 빠졌다는 것은 원금이 10분의 1이 됐다는 거고 70%가 빠졌다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덜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이번 하락은 역대급 폭락들보다도 눈에 띄게 얕은 상황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속도입니다. 이게 사실 더 중요한데 과거의 폭락은 순식간이었었죠. 2018년을 보면은 1월 달에 고점 찍고 두어 달 만에 값이 급하게 무너졌습니다. 고점에서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무려 11달이 걸렸고 이 폭삭 주저앉은 게 아니라 아주 천천히 내려온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에 리플을 그렇게 무섭게 만들었던 그 급격한 붕괴가 이번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세 번째 차이를 보면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 세 번째는 하락의 성격 그 자체가 다르다는 건데요. 과거의 폭락은 왜 그렇게 깊고 빨랐을까요? 이 크게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빚을 내가지고 베팅하는 투기가 잔뜩 껴있다가 한꺼번에 터졌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오랜 시간 들고 갈 주인이 없어서 너도 나도 팔고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데이터가 오히려 정반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실제 행동이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먼저 첫 번째 코인을 아주 많이 가진 대형 보유자, 흔히 큰손이라고 부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7월 초 기준으로 시장에 풀린 리플의 68%를 이 큰손들이 쥐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팔지 않고 그대로 들고 있죠. 두 번째로 코인을 거래소로 옮긴다는 것은 보통 매도 준비를 한다는 신호입니다. 근데 큰손들이 거래소로 보내는 물량이 작년 1월 이후에 가장 적은 수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매도할 생각이 그만큼 식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현재 가격대에서는 때려 죽어도 안 판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쌓여있는 리플 물량도 올해 2월달 이후에 가장 적습니다. 지금 당장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매물이 줄었다는 뜻인데 네 번째로 빚을 내가지고 하는 투기가 얼마나 껴있는지 보여주는 지표가 있어요. 이 선물 시장에 걸려있는 베팅의 총 규모인데요. 이게 우리 돈으로 2조 원 가까이 되던 게 지금은 1조 원 남짓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 과거에 폭락을 만들었던 그 빚투가 지금은 확 빠져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이 큰손 지갑은 올해 내내 리플을 사서 모으고 있는데 소액 투자자들은 오히려 팔고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5주 동안에도 큰 지갑들의 잔고가 늘어났고요. 코인이 단기 투자자에게서 오래 들고 갈 중장기 보유자계로 조용히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개인들 손절하고 물량 떠날 때 지금 큰손들이 전부 다 물량 흡수하면서 사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한자리에 모아놓으면 소름 돋는 그림이 나옵니다. 과거에 리플을 80에서 90%씩 무너뜨렸던 바로 그 두 가지 원인, 빚투가 터지는 것과 보유자들이 도망치는 것. 그게 이번에 거의 보이지 않죠. 오히려 파는 사람은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지고요. 큰손들은 그 물량을 받아서 담고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있는데 리플은 사이클이 바뀔 때마다 바닥 자체가 계속해서 높아져 왔습니다. 2020년 바닥은 우리 돈으로 약 150원이었고요. 그 다음 사이클 2022년 바닥은 42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500원대 근처에서 버티고 있죠. 2020년 바닥과 대비해보면 지금은 10배 가까이, 바로 직전 2022년 바닥과 대봐도 3배가 넘는 자리입니다. 매번 무너지긴 했었지만 무너지고 나서 멈춘 자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거는 팩트죠.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그림은 이번 하락은 과거처럼 여기서 다시 90% 폭삭 주저앉는 국면이라기보다는요. 이 단기 투자자에게서 중장기 보유자계로 물량이 넘어가는 바닥 다지기 국면에 가깝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보는 근거는 총 3가지입니다. 하락의 깊이도 속도도 성격도 과거랑 다르죠. 얕고 느리고 빚도 폭발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큰손들이 팔지 않고 오히려 담고 있고요. 개인들이 손절하는 물량들 큰손들이 흡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소로 나오는 매물은 지금 점점 말라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이클마다 바닥이 높아져 왔어요. 다만 오늘 이야기는 지금이 바닥이다, 이제 오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리플 XRP를 들고 있는 분들 상당수가 손실 구간에 있으실 거고 값이 조금만 올라가면 본전에 팔고자 하는 매물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전히 상당수 분석가들은 바닥이 확정되지 않았다라면서 1,100원 아래까지도 더 밀릴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리플이 정해진 물량이 매달 시장에 조금씩 풀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공급 부담도 계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리플 XRP가 큰 상승 뒤에는 크게 무너진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있지만요. 이번 하락은 과거보다 얕고 또 느리고 성격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이 과거에 폭락을 만들었던 B2 폭발, 보유자 이탈 물량들 지금 거의 보이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큰손들은 물량을 받아 담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클마다 바닥은 점점 더 높아져 왔었습니다. 다만 이건 바닥을 받치는 힘일 뿐이지 실제 수요가 붙기 전까지는 곧장 폭등한다 이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정말로 역사랑 다른 길로 가게 될지 아니면 그동안처럼 결국에 한 번 더 무너지게 될지 이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신호들, 그러니까 거래소로 들어오는 매물들과 현물 거래량이 그 사이에 어느 쪽으로 움직여 왔었는지 실제 숫자를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코인 10개를 놓고 한 번 거래할 때마다 오가는 돈이 평균 얼마인지 재봤는데요. 그중 1위가 리플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슬아슬한 1위가 아니에요. 이 비트코인의 무려 6배가 넘어가고요. 이더리움하고는 26배가 차이 납니다. 한 번 거래에 평균 1억 2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리플 한 개 값은 이더리움보다 한참 저렴한데요.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올 수가 있는 건지, 게다가 이 숫자가 나온 시점이 정말 묘합니다. 요즘에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돈이 안 돌아간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거래량이 바짝 줄었다, 시장에 들어오는 돈들이 최저 수준이다, 실제로 그런 진단들이 방금 또 하나 나왔습니다. 시장 전체는 이렇게 조용한데 유독 리플만 한 건에 옮기는 돈이 압도적으로 크다라는 거예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먼저 평균적인 거래 규모라는 말부터 쉽게 풀어드려 보겠습니다. 이 블록체인은 누가 누구한테 얼마를 보냈는지가 전부 공개된 장부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전부 다 모아서 한 번 보낼 때 평균 얼마씩 오고 갔나, 이걸 계산하는 게 바로 평균적인 거래 규모예요. 이 값이 작으면 소액 거래가 많다는 뜻이고요. 값이 크면은 큰 돈이 오간다는 뜻이겠죠. 비트코인은 이 값이 약 2천만 원입니다. 이더리움은 470만 원, 500만 원도 채 안 됩니다. 근데 리플은 1억 2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여기서 진짜 이상한 대목이 나오죠.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이 값이 1달러에 딱 고정되어 있는 디지털 달러 같은 코인입니다. 테더나 USDC 같은 것들이요. 이런 코인은 애초에 돈을 옮기라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코인들이 한 방에 옮기는 금액이 제일 클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리플의 한 건당 평균이 이 디지털 달러들보다도 큽니다. 돈 보내라고 만든 코인보다 리플로 보내는 한 건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한 건당 금액이 이만큼 크다라는 거는 리플 장부가 개미들 소액 매매용으로 쓰이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이 몇만 원, 몇십만 원 이렇게 사고 파는 곳이라면 평균이 이렇게까지 클 수가 없겠죠. 평균을 여기까지 끌어올리려면 큰 돈을 옮기는 쪽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나 기관들이 리플 장부 위에서 큰 자금을 주고받고 있다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럽겠죠. 이 짐작을 뒷받침하는 숫자가 바로 몇 개 더 있습니다. 리플 장부 안에서 오고 가는 디지털 달러 거래의 94%가 RLUSD라는 코인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리플이 자기가 직접 만든 디지털 달러입니다. 남이 만든 게 아니라 리플이 결제용으로 내놓은 코인이 그 장부의 디지털 달러 거래를 거의 다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리플 장부 위에 올라온 실물 연계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채권이나 펀드처럼 현실에 실제로 존재하는 자산들을 디지털로 바꿔가지고 장부에 올려놓는 걸 뜻하고 그 규모가 약 6조 2천억 원까지도 커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달 동안 이 장부에서 디지털 달러로 오고 간 돈만 6조 원이 넘어가는데 그게 한 달 사이 10.8% 늘어났고 시장이 이렇게 조용한데도 이쪽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여기서부터 아까 잠깐 미뤄뒀던 그 반대편 소식이 등장하는데요. 글래스노드라는 분석회사가 최근에 이런 진단을 내놨어요. 지금 코인 시장에 돈이 잘 안 들어오는 진짜 이유가 미국 국채 금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국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코인으로 굴려서 어떤 수익보다 그냥 국채에 넣어두는 게 더 나아졌다는 거고, 그러니까 코인 사고 팔던 돈이 빠지게 되면서 현물 거래량이 확 줄어들었고요. 거래소로 들어온 돈들도 최저로 떨어졌다. 비트코인도 약 9,800만 원 근처를 좀처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데 그 가격이 최근에 매수한 사람들이 겨우 본전되는 자리라서 그 위로 올라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번 하락장이 역대급으로 하락폭은 작겠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이 돈이 돌고 있는 환경이 나아지기 전에는 크게 반등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제 생각에 이 두 가지 소식은 얼핏 정반대로 보입니다. 하나는 시장에 돈이 안 돈다는 나쁜 소식이고요. 하나는 리플 거래 규모가 1위라는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지금 빠져나가는 돈이 어떤지를 보면은 이 두 가지는 사실 같은 얘기입니다. 글래스노드가 말한 지금 빠져나가는 돈은 짧게 사고 팔아서 차익 남기려던 이 투기성 자금들입니다. 금리가 오르니까 재미가 없어져서 나간 거예요. 근데 리플 장부에서 큰 돈을 옮기던 쪽에서는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온 게 아니라서 실제로 돈을 보내려고 쓰는 것이죠. 회사끼리 결제하고 자산 정산하고 이런 것들은 금리가 조금 오르내린다고 갑자기 멈추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투기성 자금이 빠질수록 리플 장부에는 이 큰 자금의 성격이 오히려 더 또렷하게 드러난다는 거고, 시장 전체가 조용할 때 오히려 리플이 무슨 용도로 쓰이는 코인인지 이게 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 거래 규모 1이라는 숫자는요, 시장이 뜨거워서 나온 게 아니라 오히려 식었기 때문에 도드라진 숫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가장 그럴듯한 그림은 바로 이겁니다. 리플이 시세로 오르내리는 것과는 별개로서 큰 돈을 옮기는 데 쓰이는 흐름들 당분간 이어진다거나 더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또 그렇게 보는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그 장부의 디지털 달러 거래 94%를
리플이 직접 만든 코인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결제용으로 진짜 쓰이고 있다는 증거겠고, 두 번째로 시장에 이렇게 돈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한 건당 금액이 비트코인의 6배라는 거, 그 이용자가 개미가 아니라는 뜻이겠죠. 세 번째로 현실 자산을 디지털로 올린 규모까지 늘고 있다는 것은 진짜 가치가 그 장부 위에서 정산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플은 지금 주요 코인 중에 한번 거래할 때 오가는 돈이 가장 크고요. 그건 개미가 아니라 큰 자금이 이 장부를 쓰고 있다는 신호겠죠. 시장 전체에서 돈이 빠지는 지금들, 오히려 그 큰 자금의 성격이 더 또렷하게 드러난 거고요.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쓰임새에 대한 이야기지 가격이 상승한다는 약속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편에서 같이 확인해 볼 숫자는 바로 이거예요. 지금 시장에 돈이 다시 돌기 시작하면은 그때 리플의 한 건당 거래 금액은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소액 투기가 돌아오면서 오히려 작아질까요? 우리 구독자분들 생각은 어느 쪽인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다음 영상에서 그 숫자들 직접 들고 와서 오늘 이야기가 맞았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골에서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